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말한다면 이 변화와 발전이 IT가 다른 알파와 결합했을 때 상당히 그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발전의 영향이 그 산업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그리고 예측이 불허한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면 이미 다 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직업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생 교육의 주축을 담당해야 될 기관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등 단계 직업교육보다는 고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져서 직업교육 대학, 가칭입니다만 이 직업교육 대학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여기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이 혁명을 산업의 발전을 주도를 했고요. 근데 기업만이 아니라 또 정부에서도 직업 재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서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착착 맞아가는 그런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의 직업교육 또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이 소통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또 생산자들이 같이 만나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수요가 파악이 되고 이러한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업교육에서도 독일에서는 플랫폼이 강조가 되어서 직업교육 플랫폼에서는 정부 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산업계, 노조, 학계, 정당들이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해가 되는 그 수요자, 학생들 또 학부모들도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직업교육 4.0 정책 설계 플랫폼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 직업교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화된 노동을 위한 전문 역량.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직업교육에서 중요시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육 훈련 시설 또 역량을 기르는 이런 센터들에서도 그 시설 자체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교육에서의 그 교수학습 수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디지털화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즘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이 디지털 게임 혹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함으로써 직업 교육이 참 매력적이다. 나도 저런 직업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직업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서 직업 교육이 이제까지는 뭐 지루하고 패자들이 가는 데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버리고 정말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더 유치하는 이런 그 직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아까 그 필요한 역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라는 데 발맞추어서 덴마크의 그 올보로 대학이 그 프로젝트 학습에 가장 중요한 유명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교육
이것을 앞서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올보로 대학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이 학교는 대학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명의 그룹을 짜서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 배우는데 그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어디 이론에 있거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기업체나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탐구해야 될 문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체나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학습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미국의 직업교육 변화의 특성은 이런 인문 과정과 직업교육의 통합 추세라는 거죠. 지금까지 직업기술교육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직업교육,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이 잘 되려면 인문 소양 교육이 바탕이 되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이 쌓여야 직업 기술 교육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블러링,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업 교육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기능이 이제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평생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등, 고등만이 아니라 성인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까지, 향후 10년까지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직업능력개발원하고 그 마스터 플랜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직업교육이 모든 정책, 교육정책이 그랬지만 탑다운식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 이거 독일의 그 소통 플랫폼 구축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스터 플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합리성보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절차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영역을 7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 중,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만 시작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진로와 자격 제도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영역별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예정입니다. 초, 중 등 대학 초반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소질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두어서 흥미있는 교육, 학습에 대해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이런 거로 가다가 그것이 정해지고 나서 좀 집중을 하고 또 평생 성인이 되어서 더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곡선을 그려볼 수 있도록 가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이 잘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또 지혜를 갖고 계시는 총장님들께 이제 저희 대학의 이 작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고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에서 6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평생직업교육은 바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맞물리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네스코에서는 Education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이를 위한 학습, 그리고 OECD에서는 Lifelong Learning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좀 사업의 철학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Employability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해서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철학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50km, 그러니까 저희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50km 안에 있는 산업 단지들을 매핑한 자료입니다. 인근에 보시면 대구나 경산, 그리고 영천, 문경, 구미까지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즉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저희 교수님들이 뭐 새벽 6시건 밤 8시건 찾아가서 그 기업에 맞는 그 HR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성화 사업의 비전과 전략 과제입니다. 저희는 아이스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이 4가지를 충족을 시켜서 결국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애 주기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 대학, 그러니까 20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080까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왼쪽 편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대학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샘플 수를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또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체제 개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마 여기 군장대학교나 모포과학대학교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학위 과정을 받아서 이분들을 가르쳐서 학위 과정하고 통합을 시키고 또 학점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산 시스템부터 해서 뭐 학적, 학사, 교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입학 역시도 3월 달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이 개설되면 바로 입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체제 개편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 직업교육 본부를 만들어서 학점 은행제가 돌아가는 평생교육원, 그리고 여기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대학이 경산시청에 인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에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경산시에 신청을 해서 이 센터 인가를 받고 여기에서 저희가 직능원에 자격 신청도 해서 민간 자격증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인력 양성 역시 지역의 산업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북도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구광역시의 발전 종합계획을 수렴을 해서 인력 양성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아마 에디나 ISD 그리고 디겐캐리 요거는 일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 직업교육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체제적으로 개발해라. 체제적으로 개발하라는 것의 의미는 수요에 기반해라. 결국은 수요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과정으로 또 NCS 기반의 그런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는 한 4,000명, 그리고 2016년에는 한 8,000명, 그리고 2017년 지금 한 10월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비학위 과정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대표 성과가 있는데요. 명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직대 10개가 한국 품질 명장이나 대한민국 명장분들을 모셔서
도제식 명장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역시 저희도 10개 과정을 열어서 124명의 수료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는 특히나 이 지역이 복지하고 보건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은 뭐 병원이 아니라 요양과 관련된 그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기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런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해서 창업을 27건 시켰습니다. 10개 대학이 비록 2014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이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전문 대학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이 좀 확대된다면 아마 137개 모든 전문 대학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또 지역 사회의 그런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시대는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이 전문대학에서의 평생교육 시스템 이것이 일반 대학이나 또는 다른 그런 평생교육기관과는 어떤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나 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이 결국은 lifelong education의 우리말의 번역인데 이것을 요즘에는 life wide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전에는 lifelong이라는 것은 연령대별로 교육의 내용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요 중심으로 이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개념이 아마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전문대학은 우리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개별 대학의 장점, 강점을 활용해서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전제하에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방향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한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써왔지만 평생직업교육, 즉 평생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평생직업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도 이와 같은 정규 과정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평생 직업인 교육이어야 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술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그렇게 책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인성교육이 경쟁력이다. 그리고 또 직업 기술 교육이 변화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는 평생 직업 교육인 양성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은 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평생 직업교육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탄력적인 교과과정 운영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전문대학 평생교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직업교육 뭐 요즘에 나노 디그리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4년제 일반 대학보다는 오히려 전문대학에서 더 적합한 그런 교육이 소위 직업 능력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핀란드 예를 보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소통하는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결국은 우리가 정규 교육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평생 직업 교육도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지식의 변화 주기가 대단히 짧아지고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또 인성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인성교육을 매우 중시해 왔고, 또 지금 윤리를 포함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 직업인 교육을 평생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평생 교육기관을 전문 기술을 가진 기능인, 인문적 소양을 지닌 인격인, 그리고 평생 학습으로 직업교육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식인으로 키워내는 산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간단한 토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문계 중심 대학입니다. 저희는 이공계가 식품영양학과밖에 없는데 인문계하고 예체능으로 되어 있는데, 인문계에 대해서 4차 산업과 논의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학 신문도 그렇고 이 프레지던트 서밋도 그렇고 전부 기술 인력, 생산 인력 이런 데하고 4차 산업하고만 연계를 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조차 솔직히 이게 관심이 없고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4차 산업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물론 뭐 대충 감은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학교 인문계 학생들 유아교육과나 뭐 가족복지라든가 뭐 예체능계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이 대학 신문이나 이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그런 쪽 방향도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취업률이니 뭐 실습이니 현장 체험이니 대학 평가 뭐 구조개혁 뭐 등등 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 전부 그쪽으로만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인문계 대학은 완전히 지금은 사이드로 밀려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도 못하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취업이라는 게 반드시 이공계 또 기술 인력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문계나 예체능계도 취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데 좀 밀려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문계도 분명히 4차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뭐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기술 인력이 아닌 생산 인력이 아닌 인문계통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주 머리에 참 쥐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교원 확보 같은 게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 모르겠어요.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그런 데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도 있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직업교육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진짜 산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좀 교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가 또 평가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해주시면은 학교에서도 조금 자신을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업체에서 이 전문 대학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걸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 이런 산업체 숫자도 부족하지만 그 산업체들의 전문대에 대한 어떤 차별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는 글쎄요 학교가 나서서 하기는 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됐든 산업자원부가 됐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는 이 대학신문이라든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런 바탕이 돼야 평생 직업 교육이 어떠니 학생들 직업 교육이 어떠니 이런 학교도 마음 놓고 노력을 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이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교 구분을 없이 하면서도 사실상 전문대학교 장학금을 우수장학금을 2011년도에 있는데 폐지를 시키고 현재 대학 일반대학교에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에 와서 한 게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상임이사님들과 의논을 했더니 교육부 출신의 상임이사님이 이사장님 당장은 안 되고 우선 먼저 우리 재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간 기부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 기부 장학금이 있는데 기부금의 이자를 가지고 또 주는 게 있어서 제가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학생들 생활비 장학금을 사실 신설을 했습니다. 전문대학교에서 저희 국가장학금 제도는 그냥 소득연계형 장학금만 있으신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장학금이 전문대학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의외로 전문대학에 많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장려금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금 전액에다가 또 취업 장려금이 200만 원씩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 문제는 제가 국감에 가가지고 신동군한테 되게 얻어맞았는데 사실 제가 와서 이게 재단에 이제 8년밖에 안 돼서 제도 정착이 되는 데는 대학 현장과 장학재단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학생처장님들이나 우리 재단 각급 학교에 대학의 장학 담당자 선생님들하고 이게 긴밀한 경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공문 보내면 치워버립니다. 총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잘 아까 중소기업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돈만 받고 이거 환수를 이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전문대학에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수하러 가고 그러다 보면 아마 반환하는 그걸 결제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주로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들께서 많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학생처장님들과 많이 대학 각기 단위대학에 또 다른 재정이 또 안정되고 학생들도 또 많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좀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와가지고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지방인재 장학금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지역의 대학에 전문대학이 특히 지역에 지금 이제 아주 거점이니까 얘가 보기엔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이게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렬하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소진을 못했어요. 원래 이게 1,000억이었는데 200억을
불용되니까 깎아버렸더라고요. 오니까 작년에. 그래서 제가 1,000억으로 이 아니라 1,200억으로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전문대학에 이제 제가 유리하랄까요? 이렇게 전문대학이 좀 활성화되고 학생을 그 뭐랬지 선발하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게 굉장히 좋은 유인 제도인데 이게 학생들을 뭘로 했냐면 성적으로 제한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문대학엔 조금 낮은 학생들이 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갖고 학생이 이 장학금을 못 받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이기 회장님도 같이 힘을 모셔서 이 성적을 좀 완화시키자. 올해 내년에 그래서 지금 4등급으로 좀 낮추면 아마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이 지역 인재 장학금을 받는데 좀 유리할 겁니다. 또 성적하고 이제 제가 강조한 거는 한 7대 3으로 일반 대학도 이 특성화에 특기가를 가지거나 특성화된 학생들을 이게 지역 인재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교육부하고 성적만으로 하길래 작년에 5대5로 해놨습니다. 지금 50%를 하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대학교 우리 총장님들께서 장학재단을 좀 이렇게 전문대 총장협의회하고 좀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는 그게 전문대학 쪽으로 더 유인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또 가서 또 되게 그 지적을 당한 요인이 이게 지역 대학의 이제 학생들에게 지역 출신들을 하려다 보니까 등위를 소득 구간을 철폐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 다 특성화되는 데는 주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90분 이하들 학생들도 이제 일반 대학 경우에 좀 많이 아마 전문대학교도 좀 많이 받기는 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한 20%가 됐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설립 정신하고 안 맞는다고 야단 맞았는데 저는 아직도 소신은 그렇습니다. 뭐 좀 다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드려야지 대학을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장학금 이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여하튼 뭐 우리 설립이 그래서 아마 이 제한을 소득 구간 제한은 내년에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전문대학의 재정에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큰 장학금 유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구분 없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이 대한민국에 정착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이 항상 우선순위로 기여할 것이고 특히 전문대교협과 상생적인 어떤 정책 협력이 우리 전문대학 발전에 큰 뭐 기폭제가 된다는 정신 아래 항상 긍정적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전문대 육성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관계부처 협의까지 사실은 좀 마쳤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재정 확보 방안이 아니고 전문대 육성 방안이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중에 이제 재정 확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대학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 현황을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수는 40.5%더라고요. 137개 교, 201교고. 입학 정원은 16학년도 기준으로 17만 7,660명 해서 35.2%입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통계 수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201교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은 32만 명이고요. 재학생 수가 45만 명. 여기는 150만 명 해서 23%고요. 졸업자 수가 15학년도 졸업자 수가 18만인데 얘는 일반 대학은 34만. 그다음 취업률은 15년도 취업률이 69.5가 전문대학이고요. 일반 대학은 64.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5% 넘게 차이, 5.1%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통계에서 기초에서 3분위까지 사실은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데가 전문대학이 64.8%고 일반 대학은 57.5%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얼마나 이제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출금 비율도 전문대학은 16.2%고 일반 대학은 10.6%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은 기본 여건이 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16년도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자 지원 이런 거 빼고요. 해보니까 총 1조 4천억 중에서 3,167억에서 22.5%고요. 일반 대학이 1조 895억에서 77.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69.7이고 71.6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교당 교비 규모가 389억이고 967억이고요. 평균 등록금은 590만 원이고 여기는 730만 원입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15년 기준으로 55.1%고 54.8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위에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산당 규모가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교비가 원래 산단이 교비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학교의 재정 규모는 산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대학은 교당 4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반 대학은 무려 교당 262억입니다. 거점 국립대 같은 게 제가 충북대 있었는데요. 충북대 같은 데는 한 1,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산대, 뭐 전남대, 경북대 이런 데는 2천억이 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구비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사업비,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사업비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돈을 쓸 돈이 이제 산단이 48억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잘하는 대학하고 또 못하는 대학 빼고 나면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좀 열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대학에 대해서 소와트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하니까 강점 분야가 뭐 잘 아시다시피 높은 이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계에 친화적이니까 시대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약점은 사실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이제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낮은 거하고, 그다음에 기본 베이스가 열악하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진짜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온데 가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국회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아졌고요. 이제 조직적으로 전문대 협의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끔 이제 유도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게 억수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관심을 받고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위험 요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지금까지 전문대학이 위로는 일반대하고 경쟁, 아래로는 폴리텍하고의 경쟁에서 정체성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전문대학이라 하면 뭘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육성 방안에서는 정체성을 좀 확보해 보자는 게 저희 의도고 정책 연구진들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냥 고민을 한 게 그거였어요. 나중에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대 인재상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따뜻한 품성, 좋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성, 그다음에 기본기를 갖춘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직업 인재가 전문대학에 나오는 인재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면 기업에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품성도 필요하고 도전 정신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대가 강점이다. 일반 대학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으로 첫 번째는 이제 직업교육 체제를 확산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수요의 다변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학위 중심의 교육에서 비학위까지 평생 직업교육까지 예언을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은 이제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부 부처, 유관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등을 통한 협업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직업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이거 지속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 목표를 전문대학을 국가 직업교육 훈련의 허브 기관으로 육성하자는 게 저희들 이제 큰 타이틀로 지금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직업교육 체제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직업교육 정책과에서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중등, 고등, 평생 직업교육에 연계되는 직업교육 트랙을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의 다양화 내시라 해서 이제 지금 그 K무크하고와 연계된 브랜디드 러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사제도 유형화, NCS 뭐 제도 개선, 이제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쭉 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저희들이 지금 지역 평생 직업교육 커뮤니티 센터로서 전문대학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위 중심의 전문대학을 학위 비학위 과정 간 통합교육 과정으로 구축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평직대학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 시설을 지금은 한 시도에 자기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원만 만들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외부 타 지역까지 열어줄 수 있게끔 또 한 개를 두 개 이상 할 수 있게끔 능력이 되시고 역량이 되시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법령 해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법령 해석이 안 돼서 이제 평생교육법이나 이걸 바꿔서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주제인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 목표인데요. 지금 현재 뭐 대충 한 3,500억 17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 2배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고용부하고 지금 피택이라고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택이 지금 올해 6개 대학 신청한 대학들은 다 이번에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5개 대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국회에서 노동부 그 과장이 말씀했던 4년제 IPP를 4년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해서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달 되면 곧 공모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한 5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시범을 해보고 확대 여부는 좀 어떻게 할 건지 더 확대를 할 것인지는 이제 시범 사업 이후에 하는데 대충 한 10억 정도 학교별로 하면 이제 현장 실습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니까 IPP형에 좀 변형된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제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이제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평가에서 이제 지금 뭐 계획이 아직 픽스가 안 됐으니까 대충 이제 50에서 60% 정도 되면 그거 없이 평가 없이 교육부하고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 사업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를 존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성화 부분. 특성화에서 지금 NCS 있지 않습니까? NCS는 일반 지원으로 지금 빠지고요. 나머지 이제 진짜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한 거 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링크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산학협력 고도화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평직대학 지금 사유행에 있는 거를 좀 더 확대 발전해서 평생직업교육으로 이제 세 가지로 큰 목적 사업을 하고 하나는 일반 재정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대 에이스를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기재부에 넣었는데요.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라고. 190억을 시범 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전문대 에이스에는 이제 인성교육, 진로교육, 기초교육하고 19학년도 가면 이제 NCS의 교육과정 부분을 깔아서 직업교육 역량 강화 파트로 이제 해서 4년제 에이스에 버금가는 일반 지원 사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목적 사업으로 특성화 링크 플러스 평생 직업 교육.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다. 그 실용 R&D요. 그냥 R&D 중에 대부분 이제 4년제 교수님들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용 신안 부분 그 정도 가는 뭐 발명 특허 뭐 특허까지는 안 가는 그런 뭐 R&D도 분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 지원을 개편을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율 개선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포뮬러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협약 설정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성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향식으로 저희들이 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향식으로 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가지러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WCC 사업을 해보신 대학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뭐 특성화를 한다 그러면 그냥 기본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떤 큰 틀만 하나 주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해갖고 오면 그 해가지고 오신 거를 온 거를 보고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 타당성 뭐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언제든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재부라든지 국회 그다음에 이런 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담은 얼마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